예,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맞이하고 처음 보죠? 그래도 며칠 지났지만 우리 새해 인사하고 시작합시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좋은 꿈 꾸셨어요? 저 새해 첫날 뭔 꿈 꿨냐면 저 머리 깎는 꿈을 꿨는데. 그래서 혹시 이게 무슨 뜻인가 이렇게 얼른 검색을 해봤더니만 뭐 어떤 안 풀리던 일이 술술 풀린다 이런 해몽이 돼. 내가 이거 머리 깎아야 이 생각을 하니까 꿈도 꾸는 것 같아. 어쨌든 여러분이 올해 받고 싶은 복은 뭐예요 하면? 아니, 로또가 아니라 우리는 합격이죠, 합격. 로또가 아니라 우리는. 그러죠? 네. 그래서 올해 한 해 우리가 확실한 목표 하나 가지고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그 목표를 여러분 의지로 한번, 여행을 바라는 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 의지로 한번 내가 달성해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더 뿌듯하지 않아요? 정말 이 남의 도움이랄지 여행을 바라지 않고 이런 거 다 떠나서 오직 내 의지로. 이런 거 좀 재밌잖아요. 이런 건 성취감도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도 다 해내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 게 좋지. 로또 당첨돼 그거 그냥 공짜로 주어진 돈이다 하니까 대부분 어떻게 쓸까요? 건물 사가지고 계획이 다 있네요. 계획이 다 있어요. 보니까 건물 사.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한테 어떤 행운이 주어져도 그걸 자기 걸로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한테 다 맞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나한테 맞는 행운.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한테 그래도 다들 좋은 결과로 이렇게 합격해서 또 뿌듯하게 이렇게 또 그 다음을 기약하면서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자, 우리 교재가 이제 곧 나온다고 하는데 조금 차질이 있네요. 자, 4장 중개업 경영입니다. 자, 여기서 중개업 경영은 이제 우리가 사무실 개업을 했어요. 본격적으로 중개 업무를 하면서 우리가 부딪힐 수 있는 일들. 자, 이걸 다루는데 여기서 다루는 내용 각 파트별로 다 출제됩니다. 자, 여기서 다루는 내용은 다 중요해요. 그러니까 각 파트별로 한 문제씩 다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내용이 많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거 공부 조금 해놓으면 우리가 점수 따기 아주 좋은 부분. 그래서 이제 여러분한테 어떻게 보면 점수 받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파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 우리 교재 넘기시면 이제 106페이지 이제 중개업 경영인데 첫 번째 제 1절 파트입니다. 업무 범위 파트. 자, 106페이지. 자, 여기 이제 업무 범위인데 보통 이제 업무 범위를 왜 이렇게 구분하냐면 개공사 종류에 따라 이게 차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보면 우리 용어의 정의할 때도 했잖아요. 세 종류. 우리 개공사는 법인인 개공사, 공인중개사인 개공사, 그리고 뭐가 있어요? 중개인. 이걸 이제 우리가 부칙상 개공사. 자, 연역적으로 탄생한 사람. 자, 그래서 이제 지금은 부칙상 개공사 탄생할 수는 없지만 예전에 있던 사람은 그 기득권 인정해서 아직 살아 계시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개공사에 포함을 시키는데 이게 이제 좀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그러니까 지금 이 중개인 이 사람 때문에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만약 이 사람 없으면 이런 구별이 없을 텐데 우리 법정 다 똑같이 할 텐데 이 사람 있다 보니까 차별을 두는 거예요. 왜?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중개인 때문에 이렇게 차별을 둔다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먼저 지역적인 보험입니다. 자, 거기 지역적인 보험에 보면 첫 번째, 공인중개사인 개공사와 법인인 개공사는 옆에 뭐라고 돼 있어요? 전국. 자,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자, 법인인 개공사, 그리고 공인중개사인 개공사. 자, 그러면 이들은 업무 지역이 뭐냐? 전국. 그럼 여기서 이렇게 전국이라는 얘기는 이게 뭘 의미합니까? 하면, 전국에 있는 물건 다 중개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개사무소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든 상관없이 전국에 있는 물건 다 중개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그 밑에 이제 부칙상 개공사입니다. 자, 이 사람이 이제 좀 업무 지역을 제한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격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 우리 교재에 동그라미 1번, 2번 이렇게 있잖아요. 동그라미 1번 그 왼쪽에다가 원칙 이렇게 쓰세요.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다 그 왼쪽 옆에다가 예외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이 원칙과 예외란 말이 그거예요. 자, 여기 원칙, 예외.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옆에다 원칙, 여기다 예외, 이렇게. 자, 그러면, 자, 원칙은 뭐냐? 그럼 중개인 같은 경우는, 자,
중개사무소가 소지하는, 자, 이거 중요합니다. 어디가 기준이 된다고요? 사무소가 있는 거. 자기가 살고 있는 주소지가 아니라 설치되어 있는 사무소가 기준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특별시, 광역시, 도. 이걸 우리가 줄여서 우리가 시, 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시, 도 내로 제한된다. 그러니까 원칙은 시, 도 안에 있는 물건만 중개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조심할 게 여러분 시, 군, 구 이것과 혼동하면 안 돼요. 시, 군, 구가 아니라 시, 도. 자, 시도. 그러니까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사무소가 있는 중개인이다. 그럼 이 중개인의 업무 지역은 어떻게 된다? 네, 연제구가 아니에요. 부산광역시. 그러니까 김해시나 창원시나 이런 데 있는 물건은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특광도 시도 내로 제한된다. 이렇게. 근데 뭐 시도만 하더라도 어때요? 꽤 넓죠? 자, 그런데 이제 자, 시도 내인데 여기서 예외로 이제 예외가 보통 시험에 잘 나와요. 자,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2번. 자, 보시면. 그럼 이제 이 부칙상 개공사인 중개인이 자, 정보망에 가입을 합니다. 자, 이제 정보망 우리가 이제 다음에 배울 건데 요즘 이제 인터넷 이런 통신망이 발달하니까 인터넷에서 사이트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 전국에 있는 개공사들이 회원으로 가입이 돼요. 그래서 이제 자기네끼리끼리 정보 교류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정보망에 가입을 했어요. 그러면 이런 정보망이 여러 군데 있을 텐데 자신이 가입한 이 정보망, 그러니까 자신이 가입한 이 정보망 이거를 이용하여 중개할 때, 그러니까 이제 정보망을 이용하여 중개한다는 얘기는 뭐냐? 내가 이제 어떤 물건을 확보하고 있으면 자, 본인만 이거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물건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리는 게 필요해요. 그렇게 해서 이 정보망에 공개를 해요. 그러면 다른 지역에 있는 개공사가 그 물건을 보고 자기 찾아온 의뢰인한테 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건을 공개한 개공사와 물건을 필요로 하는 개공사가 그 정보망에서 서로 만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각자 자기 의뢰인들을 계약을 성사시키는데 이게 이제 공동중개와 서로 연관된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물건을 확보했어요. 이 물건을 필요로 하는 의뢰인이 자기 사무실 찾아올 때까지 기다린다. 그러면 시간이 좀 더디죠. 그리고 또 의뢰인이 자기한테만 맡기는 게 아니라 옆에 다른 사무소에서도 의뢰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자기가 계약을 먼저 성사시켜야 어때요? 수익이 생길 텐데 누군가 그 물건을 필요해서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옆에 다른 사무소에서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남보다 빨리 계약을 성사시킬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공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거 필요한 사람 있으면 나한테 연락해라. 우리가 빨리 공동으로라도 어때? 협조해서 계약 성사시키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이 정보망 굉장히 필요한 시스템이죠. 이거 없으면 안 돼, 요즘. 자, 그래서 이제 중개인도 자신이 자 이렇게 정보망에 가입했어요. 그래서 이 정보망을 이용해 중개를 합니다. 그러면 이 정보망 이제 자 자기가 가입한 정보망, 당의 정보망은 자 자신이 가입한 정보망에 뭐예요? 공개된 물건이라면 비록 그 물건이 관할구역 밖에 그러니까 시도 관할 밖에 있는 물건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사무소에 의뢰인이 찾아와요. 자, 내가 지금 연제구에 사무소를 내고 있는데 나 이번에 저기 창원시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직장 여기서 다니는데 내가 방 알아보러 이렇게 집 알아보러 왔다 갔다 하기 힘들다. 그러니까 당신이 좀 알아봐 주면 안 되겠냐? 그럼 이제 이 중개인 같으면 업무 지역이 부산광역시니까 창원시에 있는 물건을 원래는 중개를 못 하잖아요. 그런데 나 업무 지역이 시도 내로 제한되니까 다른 데 가보세요. 이렇게 보내요? 아니다 이거예요. 자신이 가입한 정보망에 들어가서 기다려봐라. 그래서 이제 창원시에 물건이 매물로 나온 거 있으면 또 거기 개공사가 공개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가입한 정보망에 들어가서 그런 물건 리스트를 쭉 검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의뢰인이 원하는 조건에 맞는 리스트를 좀 추려서 이제 추려가지고 소개를 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에 들다. 나 이 물건 괜찮네요. 그렇게 하면 이제 그 물건을 공개한 창원시에 있는 개공사 그 사람한테 연락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물건 필요한 사람이 사겠다는 사람이 나한테 있다. 우리 서로 계약 진행시키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보망에 가입하다 보니까 어때요? 자기 관할 밖에 있는 물건들 이렇게 소개해서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중개인한테는 아주 필요하죠. 그러면 자 이런 법인이나 공인중개사는 이런 거 없어도 원래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 할 수 있어도 그럼 이들은
방금처럼 창원시에 있는 물건이 어떤 게 매물로 나왔는지 다 알아요, 몰라요 하면? 여전히 모르죠. 자기 동네 아니니까. 그럼 이들도 이거 가입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렇죠, 해야죠. 그러니까 중개인뿐만 아니라 이들도 다 가입해요. 그렇게 해서 다 활용합니다.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요즘. 네. 자, 그럼 다시 정리합니다. 자, 부칙상 개공사. 중개는 업무직이 원칙적으로 어디다? 특광도 내로 제한되는데 그 특광도는 뭘 기준? 사무소. 자기가 살고 있는 주소지가 아니라. 그런데 이제 이 중개인이 예외로 정보망에 가입하여 이를 이용하여 중개했을 때는 특광도 관할 밖에 있는 물건이라도 그 정보망이 공개된 거라면 이거는 중개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네. 자, 중개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단한 내용. 자, 간단한 내용이니까 이것만 독자적으로 시험 내기가 좀 그래. 지문으로 한두 개 들어갈 정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페이지를 넘겨서 우리 교재.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파트, 이제 겸업 범위 그랬잖아요. 자, 겸업. 자, 이제 겸업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그 법조문을 한번 봐보세요. 자, 107페이지 맨 밑에 그 박스 안에 있는 법조문. 자, 원래 이제 우리 법 제14조 그랬어요. 자, 그러면, 자, 예전에 우리가, 예전도 아니에요, 1년 지났네요, 그러고 보니까. 법인으로 내가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을 신청하려면 갖춰야 될 등록 기준이 있었잖아요. 그 등록 기준에 뭐가 있었냐? 상법상 회사이거나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으로서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어야 된다. 그게 있었고, 두 번째, 법정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어야 된다. 기억나나요? 네. 그 법정 업무. 네. 네. 그러니까 법에서 정해놓은 업무 이거예요. 법에. 그럼 이 법정 업무가 우리 법 몇 조에서?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법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업무들 중에 하나 하겠다고 설립된 법인이어야 등록을 받아주고 이 업종 외에 다른 업종을 하겠다고 설립된 법인이라면 등록이 안 돼요. 그래서 바로 그 법정 업무가 이거 14조 지금 이거. 자, 그러면 14조 거기 법정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1항 법인인 개공사는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개업 및 다음 각호에 규정된 업무와 이제 여기 각호가 이제 1부터 5번까지 이거 5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것과 그 다음에 제2항에 규정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함께 할 수 없다. 자, 그러면 1항에 있는 거 5개, 2항에 있는 거, 2항을 봐봐요. 거기 2항을 보니까 뭐냐?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그리고 국세징수법, 그 밖에 법령에 의한 공미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취득 갈성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 대리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총 몇 개냐면 6개잖아요. 그러니까, 자, 원래 이제 우리가 중개업을 하겠다고 법인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중개업 당연히 할 수 있고, 중개업 외에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업무가 몇 개냐? 6개.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겸업이라고 했을 때는 뭔가 본업이 있고, 그 본업 외에 따로 또 추가로 할 수 있는 걸 이걸 우리가 겸하여 한다. 겸업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법정을 보니까 중개업 당연히 하고요. 중개업 외에 할 수 있는 업무가 6개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 법정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당신이 법인으로 등록을 받아 중개업을 하려면 방금 말한 중개업에다가 그리고 이제 방금 말한 여기 몇 개? 6개 업무가 있잖아요. 이 6개 업무. 그러니까 이것만 할 목적으로 설립돼야 된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외에 다른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라면 등록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법정 업무가 이제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서는 이제 겸업 그랬으니까 이제 겸업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뭐냐? 우리가 이제 중개업이 본업이니까 중개업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거.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겸업.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자, 방금 이제 14조에서 인정하고 있는 거, 자, 이 6개. 자, 거기 이제 법조문 있는데,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자 이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교재, 자, 108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자, 108페이지. 자, 이 법조문 있는 거 이제 풀어서 다 해놨어요.
자, 거기 보시면 이제 동그라미 1번, 이제 중개업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동그라미 2번부터 페이지 넘기면 동그라미 7번까지 총 6개잖아요. 자, 그럼 이제 중개업은 빼고, 자, 지금 여기서는 이제 중개업을 빼고 이제 우리가 겸업 그랬으니까 중개업하고 이제 겸하여 할 수 있는 거 6가지만 이렇게 해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교재 보면서 찾아오세요. 자, 먼저, 자, 상업용 건축물 이렇게 돼 있어요. 보통 우리가 이제 상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상건축. 그리고 이제 주택에 대하여 뭐예요? 임대 관리 등 관리 대행업. 자, 관리를 대행해 준다 이 말이에요. 관리를 대행해 준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업무를 할 수 있어요. 보통 이제 우리가 관리를 대신해 주는 이런 대행 업체가 있는데, 우리 빌딩 같은 경우는 이제 규모가 크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전담해가지고 이제 업체 해주고, 조금 중간 정도 규모라면 이제 우리 아파트 관리사무소 떠올리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입주자 대표 회의가 모여가지고 이번에 우리 아파트 관리하는 업체를 계약을 해서 선정을 해서 이제 맡기잖아요. 그럼 이제 그 관리사무소에 상주하면서 그 업체가 아파트 쭉 관리해 주잖아요. 자, 이런 거 이제 전담해 주는 거, 이런 거. 자, 관리 대행업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입니다. 자, 우리 교재 이제 동그라미 3번인데, 자, 부동산 이용 개발 거래에 대한 뭐냐? 상담입니다. 상담업. 그러니까 이제 이걸 우리가 이제 보통 컨설팅 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자, 컨설팅. 자,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어떻게 이용하고 개발하고 거래해야 좀 돈이 될까? 자, 그러니까 컨설팅이 필요해. 근데 이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제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돈이 될지 잘 몰라요. 그래서 전문가인 이 업체 찾아와서 당신들이 보고 이거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나한테 좀 자문 좀 해달라.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분석을 하겠죠. 면적부터 시작해서 입지 조건, 주변의 상권 형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거 다 분석해서, 아, 여기다는 상가를 지어서 분양이라, 아니면 오피스텔을 지어라, 아니면 주택을 지어라.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하면 돈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컨설팅 해준다 이런 얘기. 누구 상대로 할 거야? 누구? 일반인들 상대로 이제 이렇게 컨설팅 해주죠. 네. 그 다음 세 번째. 자, 지금 우리 교재에는 이제 페이지 넘겨서 어디에 나오냐면, 이 법조문 순서대로 안 하고 여기를 조금 바꿔놨는데, 자, 동그라미 6번. 자, 거기 109페이지. 자, 109페이지 동그라미 6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자, 개업 공인중개사. 그러니까 개공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자, 이거 조심하세요. 자, 개공사 대상입니다. 그렇게 해서 중개업에 대해, 자, 중개업은 개공사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공사들 하는 이 중개업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보다 더 영업을 잘 해볼까? 자, 경영기법이나 경영정보 이런 것을 뭐 한다? 제공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비록 우리가 이제 개공사지만 아직 경험이 부족하잖아요. 노하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법인이라면 아무래도 규모도 있고 노하우가 많아.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영업을 해야 중개업을 통하여 돈을 벌 수 있는지 경영기법, 경영정보 이런 걸 제공해 준다. 일종의 이제 프랜차이즈 형식으로 당신네들이 회원으로 가입해라. 이거 회원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걸 제공합니다. 자, 특히 여기다 이제 다른 사람 집어넣어가지고 함정을 파는 경우 여러 번 나왔어요. 자, 이거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 자, 네 번째. 상업용 건축물 주택에 대한 분양 대행업이 있습니다. 자, 우리 교재 동그라미 5번. 자, 108페이지에 있어요. 동그라미 5번. 자, 여기도 마찬가지. 자, 상업용 건축물 그리고 주택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분양 대행. 자, 여러분이 분양 대행은 잘 알죠? 분양을 전문으로 대행해 주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를 짓는 건설 회사가 있고, 이제 얘네들이 직접 이제 분양하기도 하지만, 또 이제 만일 미분양 되거나 해가지고 몇 세대가 좀 남아. 그러면 계속 그 분양하느라고 붙들고 있지 않고, 분양 대행하는 업체한테 넘겨요. 그럼 당신들이 좀 분양 좀 알아서 해달라. 이렇게. 그럼 이제 이런 업체들이 그 남은 분양, 이거 이제 떨이 하듯이 쫙 해줘. 가끔 지나가다 프랜카드 붙어요. 중도금, 잔금, 무이자 대출해준다. 발코니 무료 확장해준다. 뭐 이런 말 써가지고 이런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워가지고 이렇게 떨이 하듯이 다 해줘. 자,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상업용 건축물 주택이에요. 자, 여기 1번도 그러잖아요. 자, 이거 두 개 보니까 뭐예요? 상업용 건축물 주택. 그러니까 상가와 주택에 대해서만. 특히 농업용 건축물, 공업용 건축물
이건 해당 안 돼요. 상업용이에요. 상업용. 농업용, 공업용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장난친 적 있어요. 또 토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지금? 안 들어가 토지. 자, 이런 거 잘 보시죠. 자, 그 다음에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그랬는데, 자, 우리 동그라미 4번. 자, 108페이지 동그라미 4번. 자, 이제 그 밖에 중개부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령에 가서 봤더니 뭐냐? 그 밑에 보니까 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나 이사업체 소개 등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자, 이렇게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그러면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 업체가 뭐예요? 하면 이게 이제 이사업체나 도배업체를 얘기하는데 이 업체를 뭐 한다? 알선. 그러니까 뭐예요? 소개하는 것이 직접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소개하는 거다. 자, 이것도 조심.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자, 6번째. 자, 이제 경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알선들. 자, 우리 교재 이제 동그라미 7번. 자, 109페이지. 자, 거기 보면 이제 경매나 공매로 넘어오는 부동산이 있습니다. 자, 경매나 공매로 넘어오는 부동산. 그럼 이제 이 부동산에 대해서 경락을 받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일반인들은 자, 법률적인 지식이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권리 분석이랄지 또 경매 절차 내용을 잘 몰라. 자, 그래서 이제 전문가한테 부탁을 해요. 당신네가 좀 대신 해달라. 그러면 이제 알았다 해서 이제 권리 분석도 해주고 또 취득 알선. 이 물건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경매로 넘어가는데 이거 빨리 경락 받으세요. 이렇게 소개하는 거. 그리고 이제 아예 그럼 우리가 당신을 대신하여 경매 절차 참가해서 경락을 받아주겠다. 그러니까 경매 참가하는 걸 우리가 매수 신청한다고 그래요. 그건 내가 사겠다고 뛰어드는 건데 그것을 뭐 한다고요? 대리. 그러니까 대신 경락 받아주는 거. 자, 그래서 단순히 권리 분석 취득 알선만 하는 것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및 그랬잖아요. 아니면 직접 참가해서 대신 경락 받아주는 거. 자, 이것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 다 배우잖아요. 맨 마지막 저 뒤쪽 파트에서 다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조심할 것은 자, 경공매 대상 뭐예요? 부동산이잖아요. 근데 재작년에 이걸 뭐라고 장난치냐? 동산 이렇게 장난친 적도 있어요. 동산. 그러니까 말장난 이런 거 조심해야 되고요. 그 다음. 자, 이제 경매 대상 이제 부동산인데 특히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건 거기 봐봐요. 자, 7번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 거기 하나, 둘, 셋째 줄. 하나, 둘, 셋, 넷째 줄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매수신청 입찰신청 대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 거기 경매 대상 부동산. 그러니까 하나, 둘, 셋째 줄 끝부분입니다. 셋째 줄 끝부분. 경매 대상 부동산 매수 신청이나 입찰 신청 대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춰 법원에 등록을 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한다. 이랬잖아요. 자, 이제 이건 나중에 배울 건데, 자, 여기서 잘 봐요. 경매가 있고 이제 공매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경매나 공매로 넘어오는 부동산 있잖아요. 그럼 이 부동산에 대해서 자, 권리를 분석합니다. 이 권리는 소멸되는 권리입니다. 안전해요. 그런데 이 권리는 인수해야 됩니다. 자, 이런 건 조심하세요. 이렇게 권리 분석. 그 다음에 취득 알선. 자, 이거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니까 한번 경락 받아보세요 하고 소개하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자, 매수 신청 대리 또는 입찰 신청 대리 같은 말이에요. 자, 공매도 똑같이 이제 이걸 하는데 근데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중에 뭐라고 돼 있어요? 거기에 경매. 자, 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해서 방금 밑줄 쳤잖아요. 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해서 그다음 뭐 매수 신청 대리할 때는 이때는 뭐 해라? 법원에 등록을 해라. 자, 법원에 등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경매로 넘어오는 물건 중에 권리 분석이나 취득 알선만 해요. 그럼 등록이 필요 없어요. 공매는요, 공매는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없이 할 수 있어요. 그냥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경매로 넘어오는 부동산에 대한 매수신청 대리할 때는 법원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것만. 자, 그거 체크하는 얘기. 자, 이렇게 체크하시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맨 뒤쪽에서 이제 매수신청 대리 등록에 대한 대법원 규칙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예교 이걸 배워서 그 등록을 받기 위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매수신청 대리 업무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중에 배웁니다. 다. 자, 그럼 이제 이 6가지. 자, 이거 잘 정리해. 시험에 안 빠지고. 자, 그러면 이제 109페이지 그 밑에 보시면, 자, 거기 이제 겸업 보수 그랬죠. 양거리. 자, 109페이지 중간에 2번. 자, 겸업은 중개업이 아니잖아요. 중개업이 아니니까 우리 중개 보수 규정을 여기에다 그대로 적용할까요? 안 할까요? 하면 당연히 안 하죠. 자, 그래서 중개 보수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겸업은 그냥 겸업과 관련해서 당사자와 약정해서 받으면 돼요. 그 다음, 방금 딱 법에서 인정한 이것만 하시오 했는데 이거 외에 다른 거 했다. 그러면 처벌이 의무적 취소입니다. 등록이 취소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딱 이것만 해야 되고. 그 다음 이제 특수법인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지역농협이 있는데, 지역농협, 그럼 이런 특수법인도 중개법인에게 인정되는 이런 겸업 할 수 있나요? 안 돼요. 자, 특수법인 같은 경우는 본래 자기 업무가 있어요. 그러면서 예외로 중개도 할 수 있게끔 조금 허용돼 있지, 이런 겸업까지 다 할 수 있다 이런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건 중개법인에게만 인정되는 거다. 자, 그래서 자, 거기 이제 쭉 109페이지 그 목차 겸업보수 위반 시제재,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개인에 대해서 이제 살펴봅니다. 자, 110페이지. 자, 110페이지 보시면 이제 개인은 그럼 어떤가요? 자, 우리 법에서는 지금 법인에 대해서만 이렇게 언급이 있잖아요. 그래서 개인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거기 보시면 개인에 대해서는요,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신들은 겸업을 할 수 있는 게 이런 거예요. 이런 규정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법에서 따로 제한하는 게 없으면 뭐든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법에서 따로 제한하는 게 없으면 원칙적으로 다 해요.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인 개공사와 중개인, 이들이 이제 개인인데, 그러면 이들이 자, 법인에게 인정되는 거 할 수 있을까요? 하면 방금 6개. 네, 공인중개사인 개공사 같으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개인 같은 경우는요, 이거 하나에 대해서 못한다고 제한돼 있어요. 자, 그래서 중개인도 원래는 할 수 있는데, 자, 5가지는 하는데, 경공매 대상의 부동산에 대한 알선 대리, 이것만 못해요. 이것만 못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5개는 해요, 못해요? 해요. 자, 공인중개사인 개공사는 이것도 다 하고, 중개인은 이것만 못해. 그럼 이들 개인은요, 법인에게 인정되는 그 6가지 외에, 자, 법인에게 인정되는 그 6가지 외에 다른 것도 할 수 있나요? 하면은 할 수? 원래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개인은 쌀가게 같이 할 수 있다 없다? 한쪽 칸막이 가지고 이쪽은 쌀가게, 이쪽은 중개사업 할 수 있어요? 카페 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다. 그러니까 개인이 훨씬 넓어. 자, 그럼 여기서 조심할 거. 그럼 개인은 토지에 대하여 분양대행 할 수 있나요? 없다니까 제한하는 거. 그러니까 할 수? 법인은 못해요. 법인은 아까 상업용 건축물 주택에 대해서만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법에서 제한했어. 그럼 개인은 이런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개인은 토지에 대해서도 관리대행, 분양대행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한 번 더. 개인은 이사업체 해요 못해요? 직접 할 수 있다니까요. 법인은 알선 소기밖에 안 돼. 그런데 개인은 그런 제한이 없어. 그러니까 개인은 직접 이사업체도 할 수 있고 도배업체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개인이 훨씬 넓어요. 이거 구분 잘해야 돼, 이거. 자, 그리고 이제 거기 110페이지 보시면 맨 마지막에 중개 대상물은 어때요? 근데 중개 대상물은 따로 안 봐도 돼요. 왜? 차이가 없어요. 자, 우리 법정 중개 대상물 했잖아요. 그럼 이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중개인도 다 중개할 수 있나요? 네,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개 대상물에 대한 구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따로 안 봐도 상관은 없어요. 네. 자, 페이지 넘겨서
112페이지 특수법인 업무범위 이런 거 지금 볼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113페이지. 자, 113페이지 이제 고용인 파트로 갑니다. 자, 고용은 우리가 용어에 정의할 때 잠깐 했어요. 어떤 사람이냐? 개공사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직원으로 우리가 취직했다. 그게 이제 소공사와 보조. 자, 용어의 정의 소공사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 개공사에게 소속된 사람인데 이 사람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보조는요? 개공사에서 소속되어 있는데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차이점은 여기서 벌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업무에 있어서도 어떤 차이가 있냐? 이 사람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으니까 어때요? 자격이 있으니까 자, 이 사람은 중개 업무. 자, 이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또 개업 공인중개사를 도와서 중개 업무를 뭐 한다? 보조하는 자격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격이 있으니까 업무도 할 수 있고 또 직원이니까 시키는 것도 해야 된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보조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격이 없으니까 중개 업무 해요, 못 해요? 못하고 뭐라고 돼 있냐면 중개 대상물에 대한 뭐예요? 현장 안내. 그러니까 집 보러 왔어요, 땅 보러 왔어요, 데리고 와서 보여줘요. 그다음에 사무실에서 하는 뭐예요? 일반 서무 이런 거. 그래서 이제 뭐라고 돼 있냐면 중개 개업 공인중개사에서 와서 중개 업무와 관련된 이렇게 돼 있어요.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가지고 이제 해석을 조금 하는 선들이에요. 단순한 업무만 보조.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중개 업무 자체는 보조해요, 못해요? 그러니까 이 문구대로 하자면 어때요? 중개 업무 자체에 보조하는 게 아니라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중개 업무는 보조 못한다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 그런데 이제 중개 업무와 그 다음에 단순한 업무 이거 특별히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 이건데 그럼 보조원이 하는 일이 없는데 그럼 보조원이 사무실 청소만 하느냐 뭐 전화만 받느냐인데 애매하죠. 그래서 그냥 이런 거 구분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이제 출제자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 이거 보면서 이렇게 푸시면 돼요. 자 어쨌든 우리 법조문 문구대로 하자면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전화 받고 또 의뢰인 찾아오면 차 한 잔 대접하고 그리고 이제 등기소 가서 등기 좀 떼와라 그럼 등기 떼오고 심부름하는 거. 그럼 등기 떼는 것도 중개 업무와 관련된 일이에요. 중개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업무예요. 그럼 이 심부름 시킬 수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애매하잖아 이런 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좀 구분하기가 좀 그런 것 같아 제가 봤을 때. 또 의뢰인 데리고 현장 안내하잖아요. 현장 하면서 물건에 대한 브리핑 해야 안 해? 그럼 업무와 관련 있어 없어? 이거 확인 설명과 관련된 거죠. 우리 확인 설명해야 되는. 그러니까 좀 이거 명확히 구분하기가 좀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이런 걸로 문제 내거나 이러면 좀 그런 것 같아. 자, 어쨌든 자 이렇게 이제 용어의 정의에서 배웠던 것처럼 우리가 딱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113페이지 이제 자 이런 자 고용인과 관련해서 이제 고용과 관련된 내용 우리가 이제 쭉 살펴 이제 보겠습니다. 자 먼저 자 113페이지 거기 맨 밑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두 종류가 있는데요. 거기 셋째 줄에 보면 이러한 사람을 둘 수 있다라고 돼 있어. 두어야 한다가 아니라 뭐다? 둘 수 있다. 아, 그러니까 고용 의무가 있다 없다? 네, 고용 의무는 없어요. 우리 법조문에 둘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두더라도 그럼 몇 명까지 둘 수 있나요? 이런 말도 없죠. 그러니까 인원 제한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능력이 되면 여러 명 이렇게 거느리고 능력 안 되면 혼자서 다 해야 돼요. 네. 여러분 나중에 개업할 때 몇 명까지 거느릴 수 있어? 가봐야 알죠? 가봐야 알아, 우리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갑니다. 114페이지 보시면 고용인의 양과 질 그랬는데, 자, 무슨 얘기냐면, 양이라는 얘기는 숫자잖아요, 숫자. 그러니까 방금 인원 제한 없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질적으로는 뭐냐면, 이 사람들도 결격 사유에 해당하면 안 돼요. 자, 우리 앞에서 배웠죠? 결격에 해당되면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그러니까 결격에 해당되면 고용인, 이로 취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격 사유자를 고용하면 된다, 안 된다? 근데 처음에 고용할 때는 결격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중개업에 종사하다가 결격에 해당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2개월 내에 해소하라. 이것도 배웠죠? 자, 그래서 2개월 내에 해소해라. 그런데 2개월 내에 이거 해소하지 않으면 개공사가 책임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떤 처벌 받아요? 등록 취소, 업무정지. 업무정지. 법인의 사원 임원이 결격일 때 2개월 내에 해소하지 않으면 등록 취소. 법인이 그 결격을 떠안으니까 그거 구분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3번에 이제 자, 고용신고 그랬는데 자, 거기 보시면 1번. 거기 보면 이제 고용인을 고용하면 고용인이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고용신고를 해라 그랬죠?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전자문서로도 고용신고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소공사 이렇게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특히 이제 소공사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격을 땄는지 안 땄는지 어떻게 한다? 시도지사한테 확인하는 거예요. 시도지사.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자격증 사본 제출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워낙 위조나 변조를 많이 하니까 직접 발급한 시도지사한테 확인하는 걸로 이렇게 다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4번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결격사에 해당 여부와 교육 수료 여부를 확인하라 그랬죠. 아하, 그러니까 고용신고 받을 때 이 사람이 결격인지 아닌지 이 사람들 본적지 찾아가서 신원조회합니다. 그리고 교육 수료 여부 확인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하, 그럼 이 사람들 교육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죠. 자, 그러면 그 교육이 뭐냐 이거. 자, 그래서 소공사 같은 경우는 무슨 교육을 받아요? 실무교육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보조는 무슨 교육? 연수교육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언제까지 받아야 되느냐?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 그러면 우리가 고용신고는 언제 한다고요? 업무 개시 전까지. 그러니까 고용신고하기 전 1년 이내에 이 교육을 받아야 돼. 자, 그런데 교육을 고용신고하기 1년보다 훨씬 이전에 받았다면 어때요? 다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기간 이거 맞춰서 받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교육이 꼭 다 해야 되는 면제도 되는데 어떤 경우냐? 자, 이 사람이 이렇게 중개업에 소공사로 일하다가 자, 소공사로 일하다가 사표를 쓰고 나왔어요. 그리고 좀 쉬다가 다시 다른 사무소에 소공사로 이렇게 고용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이 쉬는 기간이 얼마? 1년이 안 지났어. 1년이 안 지났으면 굳이 또 교육을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자, 이건 다 똑같아. 자, 중개업을 그만두고 쉬는 기간이 1년이 안 지나서 다시 중개업에 종사하게 되면 다 이런 교육은 면제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거 이제 실무교육 우리 파트에서 이제 나와요 또. 자, 그 다음 보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고용신고. 자, 방금 읽었던 거. 자, 동그라미 1번에 고용신고는 언제까지 한다고요? 업무 개시 전까지 해라. 그리고 이제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이 말은 할 수 있다. 자,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외국인을 고용할 때는 이제 결격사에 해당되지 않은 서류를 따로 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아까 본적지 찾아가서 신원제 한다고 그랬죠? 외국인은 신원제 할 수가 없어. 이 사람이 저기 LA에 살고 있는데 우리나라 구청에서 LA까지 가서 그 검증이 돼, 안 돼? 안 돼. 자, 그래서 이제 그럼 니네들은 따로 내라 이거예요. 자,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고용신고를 받았어요. 등록관청이 아까 뭐예요? 결격사에 해당되는지, 교육 받았는지 이거 확인한다고 그랬죠, 아까? 자,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4번, 동그라미 4번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소공사 같은 경우는 자격을 땄는지 확인해라. 이건 동그라미 3번에 있는데요. 자, 동그라미 3번에 있는데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종료신고 봅시다. 자, 맨 밑에 4번, 양괄호 4번의 종료신고. 자, 이제 고용관계가 종료됐어요. 그럼 종료됐으면 종료신고도 해야 돼. 자, 그런데 이때 종료신고. 자,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자, 거기 둘째 줄. 종료일로부터 며칠이네? 10일. 자, 그래서 종료된 날로부터. 그럼 이제 고용관계가 종료됐다는 얘기는 개공사가 이제 해고했거나 아니면 본인이 사표 쓰고 나갔거나 다 해당되죠? 그러니까 해고한 날 또는 사표 쓴 날, 그 날로부터 며칠? 10일. 자, 10일 내에 신고하시고. 그러면 여러분 이거 구분 잘 하세요.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입니다.
그런데 종료 신고는 종료일로부터 10일이네. 이걸 바꿔치기 하면 또 껍벅 넘어가요. 다 어디서 들어본 말이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단해요. 자, 고용 신고, 종료 신고. 자, 간단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페이지 넘겨서 자, 115페이지 보시면 이제 고용인의 업무 범위 그렇죠? 자, 소공사와 보조원 업무 범위인데 이거 볼 필요도 없어요. 왜 볼 필요 없냐? 아까 용어의 정의에서 그랬잖아요. 소공사는 중개 업무 할 수 있고 보조원 할 수 없다. 끝. 이러면 끝이에요. 너 할 수 있고 너 할 수 없다. 자, 따로 볼 필요 없고. 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116페이지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고용한 이 고용인이 업무상 행위를 하다가 사고를 쳤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개공사가 이거 책임져야 돼요. 자, 개공사가. 그러니까 개공사가 책임지는데 오너 입장에서 직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하지 못한 거에 대한 책임입니다. 이건 어디나 있어요. 어디나. 그런데 이 고용인은 모든 행위가 아니라 어떤 행위에 대해서? 업무상. 이때 업무상 행위는 당연히 뭐예요? 중개 업무죠. 중개 업무와 관련된 잘못에 대해서 이제 개공사가 뭐이라? 책임져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저지른 잘못이 업무상 행위인지 아닌지 먼저 판단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얘네들이 한 행위가 업무상 행위인지 아닌지 판단을 어떻게 할 거냐? 외형상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외형상 객관적으로, 이 말은 겉으로 드러난 행동을 가지고 판단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겉으로 드러난 행동을 보니까 중개 업무를 하는 과정에 있어 이렇게 이제 한 것 같아. 그러면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고용인이 난 중개 업무를 할 생각으로 이 일을 하는지 아니면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했는지 우리는 그 사람 머릿속을 들여다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외형상 객관적으로, 즉 겉으로 드러난 행동을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인 예가 우리 판례가 어떤 게 있냐면, 자, 매매 계약을 성사시켰어요. 개공사가. 그래서 이제 매수인한테 계약금 받아서 매도인한테 전달해야 되는데 이 개공사가 보존 시킨 거야. 야, 이 계약금 5천만 원 매도인 전달하고 와라. 그랬더니 보조원이 네, 알았습니다 하고 그 돈을 들고 사무실 나가. 그럼 우리가 봤을 때 뭐예요? 이 사람이 사무실 나가는 게 매도인에게 계약금 전달하고 나가는 거예요? 지가 들고 튀려고 나가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아, 돈 들고 나가는데 들고 튄다는 걸 어떻게 아냐고. 그거. 당연히 개공사가 시켰으니까 매도인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시키는 대로 그 일하러 나가는 거지. 어떻게 들고 튀는 걸 어떻게 아냐고. 근데 이 보조원은 그동안 한 3개월 정도 일을 했는데 월급도 한 번도 안 주고 밥도 자기는 의뢰인 만나서 초밥 먹고 막 맛있는 거 먹고 자기는 맨날 김밥만 시켜줘. 열받아가지고 안 그래도 언제 한번 사고 한번 쳐야 되겠다 했는데 딱 기회가 온 거야. 그래, 이거 들고 그동안 내 월급이다 생각하고 튀어야지. 머릿속에는 이 생각이야. 근데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그걸 모른다니까. 그래서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외형상 객관적으로 드러난 행동을 가지고 판단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횡령한 거 이거 다 업무상 행위라고 인정했어요. 그래서 그거 개공사가 책임져야 돼.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 우리 법에 횡령했다, 매매대금 횡령했다 그럼 다 뭐다? 업무상 행위. 다 업무상 행위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고용인이 한 잘못이 업무상 행위라고 이제 인정이 되면 개공사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이때 이제 개공사가 어떤 책임을 져야 되나요? 세 가지. 자, 그래서 그 밑에, 자, 116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민사상 책임 있죠? 그 다음 이제 페이지 넘겨봐요. 이제. 거기 이제 넘겨보시면, 자, 118페이지에 행정상 책임이 있고, 그 다음에 4번 그 밑에 형사상 책임 이렇게 있죠? 네. 자, 그러면, 자, 이제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고용인이 사고를 쳤는데, 자, 여기서 민사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금전상 손해를 끼쳤을 때예요. 보통 우리가 민사 그러면 이거 금전상 손해배상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용인이 사고를 쳐서 의뢰인에게 금전적으로 손해를 끼쳤을 때, 그거 손해배상 해야 돼. 그런데 그 손해배상, 잘못한 것은 고용이지만 이것은 누가 책임진다? 개공사. 왜? 이 고용인이 한 업무상 행위, 이거를 우리 법조문에는
개공사가 한 행위로 뭐 한다?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본다. 그러니까 비록 고용인이 한 거지만 개공사가 한 행위와 똑같아. 그래서 너 책임져라. 이거. 자, 그런데 이제 이 민사 책임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돼 있냐면 해석하기를 부진적 연대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자, 이 말은 순서 없다 이 말이에요. 보통 우리가 채무자가 있어요. 근데 채권자가 돈을 빌려주면서 혹시 너 못 갚으면 보증인 세워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빚 보증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하는데 그럼 채권자가 보증인한테 먼저 와서 너 돈 갚아 이렇게 하나요? 아니죠. 주채무자한테 먼저 변제 청구하고 주채무자가 나중에 변제를 못하면 그때 보증인이 책임지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런 구분이 없다는 얘기예요. 연대 책임이라는 것은 순서가 없다. 그러니까 이 피해를 입은 의뢰인이 보조원이랄지 소공사한테 먼저 손해배상 청구하고 얘네들이 갚을 능력이 없으면 개공사한테 찾아와서 너 대신 갚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개공사 찾아와서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처음부터. 왜? 이건 개공사 행위니까. 개공사 한 거나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순서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부진적. 그러니까 둘 중에 아무나 선택적으로 또는 동시에 청구할 수 있어요. 그 다음 그럼 이제 개공사한테 찾아와서 바로 손해배상 청구하는데 개공사는요. 야 내가 하지도 않은 잘못에 대해서 왜 나한테 이거 달라고 해? 야 저 고용인한테 달라고 해. 이렇게 항변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무과실 책임이에요. 자기는 잘못 없어도 책임져야 돼요. 자, 대신 자기가 손해배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고용인한테 구상권 행사는 할 수 있어요. 자, 네가 잘못해서 내가 대신 손해배상 했는데 너 그거 나한테 물어내. 이런 식으로. 나한테 물어내.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이번에 이제 행정책임입니다. 자, 민사책임은 이제 금전상 손해배상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행정책임이라는 거 하는 건 뭐냐면 이 고용인이 위반한 행위가 행정처분을 얻어맞을 만한 잘못이에요. 그러면 이제 행정처분, 자, 등록 취소 업무정지란 이런 행정처분이 있는데 고용인한테 이런 등록 취소 업무정지 청을 할 수가 없잖아요. 고용인은 개공사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야 개공사야 네가 대신 얻어맞아라 이거야. 자, 네가 대신 얻어맞아. 그러니까 등록 취소 업무정지를 개공사한테 때린다는 얘기예요. 자, 불똥이 개공사한테 튀는 거예요. 고용인이 잘못했지만. 자, 그래서 이제 행정처분도 얻어맞을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돼. 그 다음에 형사책임. 자,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해, 이게. 자, 형사책임 뭐냐? 자, 이번에 이제 고용인이 한 잘못이 우리 법 형벌사유예요. 형벌사유. 그러면 우리 법에서 형벌사유가, 자,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3년 이하 3천만 원 이하, 1년 이하 1,000만 원 이하 이렇게 두 가지. 그럼 이제 고용인이 여기에 해당하는 잘못할 수도 있고 여기 해당하는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형벌에 해당하는 잘못을 저질렀을 때 이제 어떻게 되냐는 얘기인데 일단 고용인도 형벌은 얻어맞아요. 자, 형벌은 이제 잘못한 사람 얻어맞습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고용인이 그럼 형벌을 얻어맞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야, 개공사야. 너 구경만 할래? 너도 얻어맞아. 해가지고 개공사한테도 형벌을 때려요. 그래서 이걸 양벌이라고 그래요. 양벌. 둘 다다. 양쪽 둘 다다 벌 받는다. 그러니까 형사 책임은 둘 다 벌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개공사 입장에서는 자기는 잘못도 안 했는데 자, 이렇게 고용인이 형벌을 얻어맞게 되면 자기한테도 또 불똥이 떨어져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때 양벌 규정, 자, 잘 봐야 돼요. 자, 이때 양벌 규정 뭐라고 돼 있냐면, 그럼 개공사가 받는 형벌은 뭐예요? 자, 거기 보세요. 자, 119페이지. 119페이지 거기 맨 위에 동그라미 1번 보면, 자, 거기 셋째 줄에 3년 3천짜리, 1년 1천짜리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했어요. 누가? 고용인이. 그러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이때 이제 행위자가 고용인이겠죠? 그 고용인한테 형벌을 때리는데 그거 외에 개공사에 대하여도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 과한다고 하겠죠. 그러니까 개공사한테도 자, 뭐 한다고요? 형벌을 부과하는데 이때 개공사한테 부과하는 형벌은 뭐예요?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 그러니까 3년 3천이잖아요. 여기에 해당하는 잘못을 했다면 개공사는 뭐예요? 3천만 원 이하 벌금. 여기에 해당하는 잘못을 했다면 뭐예요? 1,000만 원 이하 벌금. 그 얘기예요. 물론 고용인은 징역 받을 수도 있고 벌금 받을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 그렇지만 개공사는 항상 뭘 받는다? 징역은 아니고 벌금형. 벌금. 자, 이렇게 벌금형만 받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과실책임 그랬네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자, 과실책임. 자, 거기 보시면 동그라미 3번. 자, 우리 법조문에 이제 이게 또 나중에 추가로 신설되는데, 자, 다만 그래가지고 뭐냐? 그 개공사가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평소에 개공사가 자, 고용인한테 관리 감독을 잘했어요. 너 절대 사고 치지 마라. 그리고 교육도 단단히 시켰어요. 아, 그랬는데 개공사 몰래 가서 사고 친 거야. 그럼 이런 경우도 책임져야 돼요? 이건 자기 손을 벗어난 거잖아요. 도저히 그것은 어떻게 막을래야 막을 수가 없는 상황. 그런 경우는 면책. 그러니까 이걸 과실책임. 이 과실책임 뭐냐 그러니까 자기가 어느 정도 잘못했다는 게 인정이 되면, 그러니까 고용인이 한 잘못이라는 걸 알고서 묵인했다든가 또 거기에 동조했다든가 이랬을 때. 그런데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럼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이 말이에요. 나는 잘못한 게 없으면 책임 안 진다. 자, 그래서 이제 일종의 면책 규정 이렇게도 얘기하고 또 과실 책임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런 게 필요하죠? 자, 그런데 이제 자, 자기도 이제 어느 정도 동조를 했거나 묵인했거나 그래서 그 잘못에 대해서 책임이 어느 정도 있다고 인정되잖아요. 그럼 이제 양벌 규정에서 벌금형을 받겠죠? 자, 그럼 이렇게 벌금형을 받았는데 만일 이게 300만 원 이상으로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결격. 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 벌금을 받으면 뭐다? 결격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자, 이제 판례가 있어요. 판례. 자, 판례가 이제 거기 보시면 자, 양벌 규정 해가지고 이제 쭉 거기 이제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2번 봐봐. 2번. 박스 안에 2번. 양벌 규정에 따라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는다 하더라도 결격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게 아주 중요한 판례. 거기 쭉 밑줄 쳐져요. 형광펜으로 해도 돼. 그러니까 원래는 중개사법 위반은 자 300만 원 이상 벌금을 받아요. 그러면 결격이 되잖아요. 그럼 결격이 되면 개공사는 등록이 취소되잖아요. 그런데 판례가 뭐라고 했냐? 이렇게 양벌 규정으로 벌금을 300만 원 이상 받았다 하더라도 결격사유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거. 자, 그래서 300만 원 이것은 받았다 하더라도 결격 사유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등록 취소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벌금 받았으면 그 벌금 받은 것 자체가 뭐예요? 책임진 거잖아요. 자기 잘못 안 했는데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벌금 받은 걸 이미 책임진 거니까 거기에다 이제 결격을 해서 등록 취소까지 또 하는 건 아니다. 일종의 이제 이중처벌 될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자, 민사 책임, 행정 책임, 형사 책임 이거 다 부담됩니다. 다 부담할 수 있어요. 하나의 잘못에 대해서. 네. 자, 이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고용인 고용할 때 대충 아무렇거나 고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책임감 있고 성실하게 일 잘하는 사람을 골라야 돼. 네. 자, 그래서 인사가 만사다 이런 말이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고용인 자 했고요. 그럼 이제 잠깐 쉬었다가 이제 중개사무소 이제 들어갑니다.